채널 경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추모 행사가 있었습니다. 6.25 당시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영령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오늘 오전 신원면 거창 사건 추모공원에서 경건히 치러졌습니다. 오늘은 뜻깊은 초대 손님 한 분이 채널 경남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17대 대통령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셨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님을 모셨습니다. 호칭은 장관님으로 부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류 대표님.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바쁘시죠? 네, 뭐 바쁘게 잘 지냅니다. 오늘 거창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이 63주기 네.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추념식 추모제에 같이 이렇게 위로 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그 대성고등학교에 예. 오늘 또 오셨지요? 제가 2월달에 거창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통일 이야기 마당 제가 작년에 10년 후 통일이라는 책을 냈었습니다. 졸저를 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군 단위 시골을 다니면서 토론 마당을 하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거창 시내에서. 그때 이제 오셨던 분 중에 대성고등학교 최영현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좀 들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개교 50주년 기념 특강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막상 와서 보니까 600여 명 1, 2, 3학년 학생들인데 참 수준이 높더군요. 특히 문제 의식이 굉장히 깊고 뛰어난 학생들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대성고등학교의 그 건학 이념, 사회와 민족에 봉사하는 인물을 길러낸다는 그 건학 이념에 걸맞는 학생들이 전국 각지에서 다 모인 것 같아요. 그 열광하는 모습을 보고 또 놀랐는 게 왜 놀랐는가 하면은 오늘 제가 그 신원에 그 장관님 오실 때부터 쭉 봤는데 그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는 당선되는 것도 어렵지만 후보 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준 높은 그 열강은 안 하더라도 그래도 참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오늘 그 대성고등학교에 가서 보고 앞으로 우리 장관님 희망이 있다. 왜냐? 그 학생들이 조금 있으면 전부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런 학생들이 열광하는 거 보고 우리 저 장관님 앞으로 희망이 있겠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니까 유 대표님 감사합니다만 정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 세대가 해줄 거는 그 아이들의 큰 무대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젊은 세대의 희망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그리고 대학까지 나와도 막상 갈 만한 일자리가 별로 없단 말이죠. 근데 이걸 뚫어줘야 되는데 마침 지난 60년 동안 휴전 후에 우리가 적대하고 갈등하고 또 고통스러웠던 이 분단 문제가 어쨌든 연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이 대박이다. 통일 대박론을 얘기하면서 이제 확 그 관심이 달아올랐어요.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고 물론 이제 최근에 그 서해 그 포격 사태라든지 걱정스럽습니다만 이걸 잘 극복해서 넘어가면 어쨌든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큰 무대 그러니까 기회의 무대 또 일자리의 무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거창에는 역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창원역이든 대구역이든 통해서 저 시베리아도 가고 만주도 가고 물론 평양 백두산 신의주 다 가는 거지요. 이렇게 유럽으로 열리는 유라시아 시대가 열리면 아마 우리 어른들이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한 걸 오늘 정말로 제가 눈으로 보고 실감을 했습니다. 저분이 정말 대단하구나. 제 학생들이 열광하는 거 보고. 아니죠. 뭐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대성고등학교 그 선생님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거창이 사실은 이 지리산, 가야산, 덕유산 이 산골 동네인데 거창이 이렇게 교육 도시로 거창고등학교, 거창대성고등학교, 그밖에도 다른 좋은 학교들, 그리고 거창여고가 또 예, 거창여고 이렇게 해서 교육 중심지가 된 것이 아주 놀랍습니다. 전에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하고 좀 의아해했는데 와서 보니까. 역시 그 선생님들의 헌신,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그런 좋은 선생님들이 모여들 만큼 거창 군민들께서 이렇게 포용하고 또 따뜻하게 그런 지역 사회를 일구시니까 그런 또 좋은 학교들이 태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 장관님을 만나 뵙고 보니까 상당히 오후에 기분이 좋아 보이시고 거창에 대한 관심이 예. 많으실 줄 압니다. 아, 진짜 거창이 거창하네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태어난 감사합니다. 산골도 예. 지리산 자락에서 쭉 예. 내려가면 저 순창이라는 동네가 그렇죠. 이제 거기도 산골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너무 작고 그 고추장이 유명해요. 예, 고추장. 우리 저 88 고속도로가 곧 이제 개통되면은 예.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요새 그렇죠. 40분. 거기 가면 뭐 고추 그래서 그걸로 뭐 된장 고추장 담고 참 어렵게 사는데 그런 동네에서 토끼와 발맞추며 자랐습니다만 이 거창 보니까 제 고향에 비해서는 아주 대천해요. 예. 크고 근데 물론 뭐 옛날에도 많이 와봤습니다만 순창만 신경 쓰지 말고 거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거창은 뭐 인물도 많고 그다음에 여기 물산도 아주 풍부하고 해서 살기 좋은 동네 같습니다. 근데 오늘 그 우리 거창 그 신은면에 오실 때 그 군회나 유족회나 혹시 그 연락이 됐었습니까? 예, 지난번에 2월 달에 왔을 때도 유족회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등 그 명예회복과 배상에 관한 국가 배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률안 이게 지금 17대 국회, 18대 국회, 19대 국회 지금 3대 국회에 걸쳐서 지금 아직 그 계류 중인데요. 여기에 대한 그 주민들, 유족들의 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일이 있고 일본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독일은 국가 지도자가 나치에 의해서 학살된 유대인들 희생자 위령비에 가서 비가 오는데 1970년입니다. 그 브란트 수상이 빗속에 무릎을 꿇잖아요.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사죄하거든요. 그리고 독일이 거듭나고 국제사회로부터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다시 인정을 받고 태어나는 계기가 되는데 반면에 일본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식민 지배하고 아시아 민족들을 짓밟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사죄하지 않잖아요. 안 했죠.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태도 보십시오. 그 문명 국가라고 할 수 없죠. 이 독일과 일본의 예를 보면서 남의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과연 대한민국은 국가가 저지른 물론 그거는 일부 이 판결문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미련한 군인들에 의해서 뭐 저질러진 일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국가가 저지른 범죄 행위인데 그것을 대법원까지 확정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고등군법회의가 그러면 국가가 당연히 이것은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진상규명, 명예회복, 국가배상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창 사건을 하게 되면 산청은 어떻게 하고 함양은 어떻게 하고 그러면 남원은 어떻게 하고 순창은 어떻게 하고 고창 무슨 한평 이런 데 학살 사건 다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데 이제 그 배상액 몇 푼이 그게 문제가 될 정도의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그건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앞으로의 후세 발전되는 후세를 위해서 밝은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제가 그 유족회 분들하고 여러 사람 만나고 이래 했는데 이래 보니까 우리 장관님한테 많은 그 배상 문제는 이런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데. 예, 특히 이제 저도 오늘 그 쭉 그 거창 사건의 추이를 그동안 진행 과정을 쭉 저도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1961년 이제 5.16 나고 나서 이틀 뒤에 5월 18일 날 그 유족회 대표 간부 17명을 뭐 무차별로 연행해 가지고 그분들을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로 구속하고 또 징역을 살렸더라고요. 1년 또는 1년 6개월씩 이제 그 감옥에서 고생을 하셨는데 아니 거창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내 어머니, 아버지, 내 형제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유족회를 그 유족회를 반국가단체라고 모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그것이 이 사법은 물론 법원이 이제 판결한 거죠. 잘못된 판결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또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서울에 가서 어쨌든 법률가들과 좀 상의를 해서 이거는 뭐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사법적 판단으로 유족회분들을 그렇게 고생을 시켰으면 저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분들도 그러니까 이중의 과제죠.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을 이 한을 풀어드리는 해원 사업이죠. 이것과 함께 아니 유족들 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하다가 그 유족회 분들이 반국가단체 결성으로 징역을 사는 그거야말로 이거는 무죄를 받아내야 할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받고 또 국가로부터 마땅히 배상을 받아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미처 거기까지 챙기진 했는데요. 오늘 이제 그 유족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좀 나서서 도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7분 중에 다 돌아가시고 3분 남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87 되신 우리 문병현 어르신하고 이제 3분 계신데 이 3분 살아 생전에 꼭 그분들 유족회가 반국가 단체가 아니었다는 것, 또 그분들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는 것 이것을 좀 밝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 대표님께서도 좀 관심 갖고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지원해 주십시오. 장관님 같이 협력해서 어쨌든 국가가 뭐 완벽하면 좋겠지만 국가라는 게 이렇게 완벽할 수 없거든요. 때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 그러나 정정당당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과하는 용기 이것을 바로 잡을 때 국민들이 신뢰가 생기는 거지요. 근데 국가라고 해서 잘못한 걸 그냥 우기고 덮어두면 나한테도 언제 그런 피해가 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제대로 된 민주국가라면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방송을 보면은 우리 지금 오늘 그 유족회 분들이 되게 좋아하겠습니다. 꼭 좀 그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도록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특강회에 거창과 또 다른 또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건 거창이 사실은 야당 도시 아니었나요 옛날에? 옛날에는 야당인데 요즘 뭐 좀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근데 민주주의는 이 수레처럼 바퀴가 2개가 굴러가야 되거든요. 야당이 강해야 여당도 강합니다. 강하다는 의미는 이 국민을 위해서 강하게 봉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힘을 갖고. 근데 한쪽 바퀴가 찌그러져 있으면 한쪽 바퀴만 가지고는 제대로 민주주의가 굴러갈 수 없어요. 근데 저랑 또 이름이 같은 분이 옛날 여기 계셨잖아요. 우리 김동영 장관님. 그분도 정무장관. 김동영 의원님이 거창에 아주 또 이 거물 정치인이셨는데 그분 이후에 야당 대가 좀 끊어진 것 같아서. 그분하고는 좀 잘 아시죠? 이제 기자 때는 알았는데 정말 너무 일찍 그 유명을 달리하셔서 너무 안타깝고 그분이 좀 오래 계셨더라면 우리 이 정치 발전에 큰 도움을 주시지 않았을까. 정치 발전. 김영삼 대통령이 오른팔이셨잖아요. 그리고 정치 발전도 되겠지만은 뭐 순창이나 거창과 고속도로도 조금 빨리 되지 싶은데. 글쎄 말이에요. 그분이 아마 힘이 있었으니까 큰 일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그분이 이름이 같아서 저는 마음속으로 굉장히 친밀감을 그렇습니다. 느껴요. 안 그래도 김동영, 정동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는 요즘 통일운동과 관련해 전국 투어를 하시던데 장관님이 생각하는 통일로는 오늘 좀 한번 들려주십시오. 3가지입니다. 3가지요. 평화적으로 해야 됩니다. 단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점진적으로 해야 합니다. 점진의 반대는 급진이지요. 급하게 하면 일을 그르칩니다. 단계라는 건 우물가에서 숭늉을 못 만들잖아요. 우선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경제 공동체, 그 다음에 국가 연합, 그리고 나서 이제 통일로 가는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또 평화적이라는 것은 전쟁을 해서 통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용납할 수 없죠. 우리는 아직도 그 전쟁의 상처가 각 가족사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우리는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 평화적으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제가 그래서 정치를 지금 이제 18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보람 있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통일부 장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장을 하면서 평화적,
점진적 단계적 통일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만들어내는데 예. 역할을 했다는 것. 예, 개성공단. 개성공단을 만드는데 첫 번째 기여한 분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했고, 그다음에 정주영 회장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만들었고, 예. 그리고 막상 공장을 세우고 물건을 만든 건 제가 통일부 장관 때 이제 해낸 일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이제 거창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는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좋지 않다는 거거든요. 일자리는 있어요. 있는데 별로 좋질 않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일자리가 100개면 88개가 중소기업 일자리입니다. 근데 중소기업 일자리는 대기업보다 월급을 절반도 못 줘요. 예. 중소기업이 돈을 많이 벌려면 중소기업에 뭔가 활로를 뚫어줘야 되는데 개성공단에 갔더니 중소기업이 다 팔팔하게 살아나고 돈을 벌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123개 공장에 가 있는데 전원 흑자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지금 중국, 베트남, 동남아에 갔다가 다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제 인건비도 오르고 여러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어디 마땅히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북에 개성공단, 원산공단, 해주공단 이렇게 지어놓으면 이렇게 유턴하는 기업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죠. 이렇게 되면 그 중소기업들이 가령 거창이나 대구, 부산에서 하다가 문을 닫고 해외로 나가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해외로 나가지 않고 개성에 가서 거기에 부지 1000평, 2000평에다가 공장을 돌리게 되면 남쪽에서는 원자재, 부품, 원자재, 또 디자인이라든지 또 연구, R&D라든지 또 마케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 고급 인력이 필요한 거고 거기서 이제 막상 조립 라인에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또 북의 노동자들이 하고 양질의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다 윈윈. 회사가 살아나서 매출 가령 10억 하던 중소기업이 100억, 1000억 되면 그 월급도 많이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게 독일 모델이에요. 이게 일본 모델이에요. 이게 대만 모델입니다. 왜 대만이나 일본이나 독일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현재로서는 이 노동 집약적인 일은 잘 못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북쪽의 토지와 노동력을 활용하면 노동 집약적인 산업, 대표적인 게 섬유라든지 신발이라든지 그렇죠. 가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사양 산업이라고 해서 다른 해외로 다 내보냈던 사업들을 다시 가져다 북한에서 돌리면 그러면 남쪽 중소기업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 미래를 열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한국 경제의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성장이 7%, 5%, 4%, 2% 점점점 비행기 내려앉듯이 앉고 있어요. 근데 이걸 다시 떠오르게 해야 되거든요. 죽었다 깨나도 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안에서는요. 자, 그 OECD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 34나라가 이제 부자 나라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본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한국이 2030년대가 되면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 성장력,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가 0이다. 0. 0%다. 인구 줄어들죠. 노동력 줄죠. 생산성 뭐 획기적으로 개선 안 되죠.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죠. 그러니까 0이 된다는 겁니다. 미래가 없어요. 근데 기왕 뭐 기성세대, 어른 세대는 뭐 이렇게 지내왔지만 우리 지금 젊은 자라나는 세대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기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침 그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월가에 그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금융기관이 보고서를 냈는데 뭐라고 냈느냐? 한국이 장래가 창창하다. 어떻게? 한국이 영국을 추월할 것이다. 프랑스를 추월할 것이다. 마침내 독일도 제친다. 그리고 일본도 추월한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어요. 일본도. 왜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대표님? 하나는 OECD는 한국 경제가 희망이 없다. 근데 여기서는 한국이 일본도 제낀다. 이렇게 희망적인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왜 이런 하나는 부정적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답이 나올까요? 전망이 나올까요? 대표님 생각은? 저는 연구를 안 해가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해보십시오. OECD가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남쪽이 계속 남북이 서로 적대하면서 분단 경제,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단절된 상태로 갈 때는 이 5천만 남한 경제에 희망이 없더라 하는 얘기고, 이 미국에서 그 골드만삭스라는 금융기관이 희망적으로 본 거는 왜 그러냐면 바로 개성공단이 어떤 겁니까? 남쪽의 자본, 남쪽의 기술, 북쪽의 노동력, 토지를 결합시켰더니 중소기업들이 다 이익이 나더라, 다 살아나더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전면적으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되면 그러면 남한 경제가 이제 2% 이런 성장이 아니라 다시 9% 성장까지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하게 된다. 또 북한은 북한대로 아직 통일 전입니다.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살지만 북한 경제는 베트남, 중국처럼 또 이렇게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서로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서로 대포 쏘고 전쟁이 만에 난에 하는 그런 상황보다는 서로 북한은 북한대로 경제가 불같이 일어나서 발전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다시 고도 성장해서 독일과 일본을 추월할 정도의 그런 강대한 그런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길로 가자는 것이 저의 이제 주장이고, 이런 주장을 제가 거창으로 또 어디 강원도 고성으로, 철원으로, 전라남도 어디 벌교로, 충청남도 서천으로, 홍성으로 그 지역에 다니면서 제가 이런 그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 그 우리 여당에 보면 통일 대박에 대한 우리 그 대통령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누구한테 배가 통일 대박 하는 겁니까? 그게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 이거 물어보려고 제가 딱 메모를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책이 통일 대박. 그 10년 후 통일이라는 책에 이제 통일 대운론이라는 거가 있는데요. 이제 말이 대운과 대박이 다릅니다만 제가 금방 드린 말씀을 쭉 이렇게 이제 써놓았는데, 저는 통일 대박론을 대통령이 얘기한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통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냉소했는데 뭐 대박이라니 이게 뭔 말이야 하고 관심을 갖게 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기까지는 좋은데, 근데 이게 이제 현실성을 가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평화가 받침이 돼야 됩니다. 평화가. 그렇겠죠. 그런데 대포를 쏘고 포탄을 쏘고 핵실험을 한다고 그러고 으름장을 놓고 하는 판에는 이게 진전이 안 되는 거죠. 통일 대박이 안 되는 거죠. 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평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평화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평화는 뭘로 만드느냐? 주먹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대화, 협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화해와 협력을 해야 평화가 만들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남북 간에는. 하나는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악이다. 그러니 도와줄 필요도 없고 대화도 필요 없다. 놔두면 그냥 그리고 압박을 하면 넘어진다. 붕괴된다. 그러니까 대화도 필요 없고 계속해서 몰아붙여라. 이런 노선이 하나 있고, 그게 아니라 지구상의 한 민족이 둘로 갈라져서 70년 전쟁하고 60년이 넘게 이렇게 적대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니 피를 나눈 형제, 옛날 원한이 있더라도 다시 마주보고 악수하고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협력해서 그 원한을 풀고 하나가 되는 길로 가자. 이런 이제 두 번째 노선이 있어요. 근데 이 6.25 끝나고 60년에서 50년은 적대와 대결 노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첩도 보내고 뭐 총도 쏘고 사람도 죽이고 뭐 이랬어요. 10년은 쌀도 주고 비료도 주고 협력도 하고 금강산 관광도 하고 개성공단도 만들고 무슨 핵포기 선언도 하고. 자, 두 개를 비교해 보자 말이에요.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저는 이북에다 우리도 먹고 사는데 퍼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독일이 통일하기 전에 동독을 교회가 도와주고 시민사회가 도와주고 정부가 도와준 거에 우리는 10분지 1도 안 줬습니다. 못 줬습니다. 그렇죠. 서독이 교회를 통해서 민간을 통해서 그러면서 서로가 자, 받은 사람은 빚쟁입니다. 마음속으로 큰 소리 못 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력으로 보면 우리가 도와줬다고 하는 것이 국민 1인당 1년에 짜장면 한 그릇씩 사준 겁니다. 5,000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우리가 퍼줬다고 말하면 그건 형제에 대한 놀부전, 흥부전 있잖아요. 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통일 대박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일본, 독일을 추월한다는데 그 길로 가야지. 그거 아까워서 계속 뭐 쌀도 끊고 비료도 끊고 적십자도 끊고
이렇게 해서 적대하고 대결해서 남는 건 뭐냐? 증오심과 불안과 그다음에 전쟁 위기만 남는 겁니다. 오늘 그 장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뭐그 짜장면값 아끼지 말고 좀 쓰더라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네, 드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우리 국민이 마음으로 자 1년에 우리가 짜장면 한 그릇만 이북 사람 만나서 한 그릇 1년에 한 그릇 사준다고 마음만 먹으면 저는 이 남북 그 문제 평화롭게 잘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적으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통일로 가면 그 혜택은 우리 아들, 딸, 손자들이 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더 많이 되셨습니까?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동영 우리 장관님께서는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대통령 시합을 겨뤘습니다. 앞으로 한 30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물고기는 이제 물이 있어야 살고요. 예. 정치인은 이제 민심이 있어야 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지역을 다니다가 혹시 민심을 얻게 되면 그때는 뭐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지금은 지금 물이 좀 부족합니다. 아직도 뭐 대권에 대한 의지는 그 가슴속에 품고 있는 것 같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대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공교롭게 6.25가 끝나는 날이 휴전협정일인데요. 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휴전협정일이 53년이잖아요. 예. 며칠인 줄 아시죠? 날도 잘 모르겠습니다. 7월 27일입니다. 7월 27일. 제가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제가 귀 빠진 날입니다. 예. 생일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원을 세웠습니다. 이 남북 분단과 증오 갈등 이것을 넘어서 분단을 넘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자청해서 통일부 장관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갔고요. 그리고 정치를 하면서 나름대로 보람 있게 생각하는 것이 개성공단 만들어낸 것, 그리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2005년 9.19 육자회담 합의 문서를 만들어낸 것, 이 두 가지를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평화통일로 가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이 두 개가 두 개의 바퀴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바퀴와 9.19라는 바퀴, 이 두 바퀴가 잘 굴러가면 평화통일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님 그 당내에 뭐 장관님 계보는 아직 확실히 많이 있죠. 글쎄 이제 계보라는 건 과거에 이제 공천을 줬거나 또는 이제 뭐 정치 자금을 뭐 도와줬거나 그런데 이제 우리 정치가 돈과는 많이 이제 떨어지고 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보라기보다는 이제 친한 의원들, 정치인들은 있죠. 좀 이제 먼 사람도 있고 가까운 사람도 있고 친한 사람도 그래서 있고. 그 대선 그 당시 선거 이후에 그 도왔던 사람들 관계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단법인 국회에 등록한 사단법인 대륙으로 가는 길이다 하는 연구소에 국회의원이 30여 명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시베리아 횡단도 하고 또 책도 내고 강연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그 대륙으로 가는 그 회원들인지 뭐 명함을 보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특히 대륙으로 가는 길은 경남이 강합니다. 오늘 보니까 경남의 지부가 제일 활발하고. 오늘 많이 오신 분 봤습니까? 예. 그래서 이 경남이 어떻게 보면 휴전선에서 DMZ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인데 이렇게 통일 문제에 대해서 대륙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관심을 갖고 한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요. 2007년, 그러니까 7년 전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그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경상남도에서 제가 1등을 해서 됐습니다. 당시 경선할 때. 손학규 전 대표, 이해찬 전 총리 이런 분들하고 이제 경쟁을 하는데요. 제가 경남에서 압도적으로 1등을 저를 만들어 주셔서 제가 후보가 됐기 때문에 경남도민들께는 큰 빚을 졌습니다. 꼭 갚을 생각입니다. 그래 뭐 이 지역에 뭐 지사하신 분도 있고 야당 중에 뭐 대통령 하락한 분도 있는데 그분하고 이제 비교를 제가 한번 하니까 정동영 그분은 의리가 상당히 있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자랑을 해서 어떻게 의리가 있는 거 뭐 상세히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상당히
의리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좋은 많이 평가를 들었습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는 정치를 하면서 뭐가 이로운가, 뭐가 나한테 혜택이 되겠는가, 해로운가 뭐 이런 판단보다는 언제나 이게 의로운 길인가, 이게 옳은 길인가 이걸 기준으로 삼으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예, 김종필 청재가 언젠가 말했습니다. 정치는 허무한 직업이라고. 장관님께서는 정치가란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JP 총리께서 이제 그 아주 철학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허업이다, 허업이다. 손에 쥔 게 없다 하고 나니까. 근데 저는 그 말 속에 이제 역설이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이제 실업가란 말 있잖아요. 뭐 물건을 기업가가 돼서 그런 손에 잡히는 게 있죠. 그러나 허업이라는 말 속에는 나는 빈손이지만 그러나 그 정치 역정을 통해서 특히 이 젊은 세대를 포함해 많은 국민들에게 꿈을 줄 수 있다면 그리고 희망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을 당장 행복하게 해줄 방법은 없지만 그러나 내일은 오늘보다 좀 나아질 수 있겠다 하는 희망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만들지 않으면 누가 만들어 주겠습니까? 저는 정치라는 것은 꼭 한번 해볼 만한 작업이고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바로 내 손에 뭘 쥐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만들어 드리는 직업이기 때문에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 대선에 낙선된 분들을 열거하면 김종필, 박찬종, 이인재, 유해창 씨 등이 있습니다. 대선에 예비후보 손학규, 김두관 씨도 외국에 가 공부하고 대선에 낙선된 분들도 낙선 후 외국에 가 공부하시던데 장관님도 그 당시 낙선하고 외국에 가서 공부 한번 했습니까? 네, 독일 베를린 대학하고 또 미국의 듀크 대학이라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가서 역시 바깥의 문물과 제도를 그런 그 나름대로 좀 그 실패하고 나서 자신을 돌아볼 때 많이 참고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2008년 6년 전에 제가 대선 실패 후에 미국에 가 있었는데 그 시골 대학 그 연구실에서 미국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그 월가가 2008년 9월에 이제 그 금융 위기가 오잖아요. 무너지면서 80년 만에 대경제 위기가 닥치는데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불과 9달 전에 저는 국가를 경영해 보겠다고 대선 후보로 나섰었는데 불과 9달 뒤에 이런 재앙이 오리라는 것을 상상을 못했구나. 물론 대한민국 그 지도자 중에 누구도 어떤 국민도 미국이 그렇게 무너지리라고 경제가 위기가 닥치리라고는 예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다른 사람이 몰랐다고 그래서 면책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그동안 쭉 걸어왔던 길 그러니까 경쟁 이제 미국식 경제는 그런 거거든요. 뭐 열심히 일해라 다 부자 될 수 있다. 경쟁해라. 그 다음에 자유화해라. 돈을 자유화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민영화해라. 또 규제를 다 없애라. 규제 완화. 또 정리해고 같은 걸 자유롭게 해라. 뭐 이런 것들이 미국 경제의 핵심 그 기둥들인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특히 IMF 이후에 그래서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다 그 기조가 같습니다. 같은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냐? 국민들이 불행하게 된 거예요. 자살자 숫자는 전 세계에서 1등이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앞으로 나아질 희망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우리 국민의 10명에 7명이 나한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국가의 방향을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줘야 되느냐? 희망을 만들어야죠. 그렇죠. 말하자면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근데 지난 20년 동안은 그 자유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돈의 자유가 있고 하나는 사람의 자유가 있습니다. 돈의 자유를 무분별하게 무차별로 허용했던 그 역사를 이제 사람의 자유를 중심으로. 근데 사람의 자유는 뭐냐면요. 이 정치적으로 말할 자유 이런 정치적 자유도 있지만 경제적 자유가 중요합니다. 경제적 자유는 내가 아파요. 그러면 병원에 갈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유롭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또 뭐 배고프면
뭐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아이들을 뭐 학원 가고 싶고 뭐 어디 학교 가고 싶으면 교육시킬 수 있고 이런 경제적 능력이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경제적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자유를 중심으로 국가 정책을 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돈의 자유, 돈을 가진 사람들의 자유. 그러니까 재벌들이 이 골목에 빵집이든 무슨 순댓집이든 꽃집이든 문방구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또 외국 미국이나 어디 그런 그 펀드 외국 자본들이 마음대로 와서 우리 국내 기업을 뭐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만 강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 운영의 철학을 그런 돈의 자유로부터 우리 5천만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을 바꿔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복지국가 철학입니다. 복지국가 철학. 그것도 미국에 가셔가지고 상당히 그런 공부를 많이 하셨겠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많이 반성도 하고 제가 아마 야당 정치인으로서는 반성문을 제출한 최초이자 마지막 이제 공식적으로 제 반성은 뭐냐면 아니 김대중 대통령이 수평적 교체를 처음 하고 노무현 정부가 이제 야당으로서 10년을 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러면 좀 다른 세상이 올 줄 기대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세상이 안 온 거예요. 물론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남북관계도 발전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단한 거예요. 양극화가 된 세상이죠. 예, 그렇죠. 양극화. 재벌 대기업과 가령 부동산 부자라든지 기득권층이라든지 대도시라든지 이제 농촌이나 그다음 시골이라든지 또 비정규직이라든지 또 식당이나 무슨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점점 더 어려워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정부가 됐으면 가령 미국은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는데 민주당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지지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집권하고 나서 지금 오바마 같은 경우죠.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책을 펴니다. 규제도 하고 그냥 부자들한테 세금도 더 내라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사람들이 민주당은 우리 편이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항상 표 찍을 때 이 어려운 사람들은 민주당 쪽에 많이 찍습니다. 근데 우리는 10년 동안 집권했는데 그 일체감을 못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나 김대중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그 차이가 별로 없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당이 저 당이 가령 전라도의 농민이나 경상도의 농민이나 충청도의 농민이나 농민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역은 다르지만 자기의 이해관계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투표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점에서 이제 반성할 대목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무슨 정부를 비판하기 앞서서 우리는 과연 잘했는가? 우리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정말 국가 운영을 아까 말씀한 사람의 자유, 인간의 자유를 키우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고 경제 성장을 더 이렇게 일으켰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반성문을 낸 거죠. 그래서 2017년에 민주주의는 야당이 한 10년 하고 또 여당이 또 한 10년 하고 또 야당이 또 이렇게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저는 2017년에 저는 바뀔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자동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 바뀌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서 북방 경제를 통해서 우리 성장률을 올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복지국가 정책을 통해서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목소리가 약한 사람들 자영업자 600만 또 비정규직 850만 농민 또 해고자 또 청년 실업자 또 노인 여성 이런 분들에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정책과 신뢰. 그래서 2017년에 이제 10년 새누리당이 했으니까 정권이 바뀌면 정말 좀 다른 세상, 좀 다른 억울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희망이 있는 그런 세상이 되겠다. 이런 믿음을 줘야 정권을 교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오늘 그 채널 경남 시청자들을 위해 정성윤 장관님의 간략한 풀스토리 좀 들려주십시오. 몇 년생이며 고향은 어디고 어느 대학을 나와 어떤 계기로 방송 앵커가 됐습니까? 예, 여기 88 고속도로가 여기 지나가지요. 예. 여기 지나가면 산 넘어서 그 덕유산 줄길 넘어가면
남원 나오고 남원 옆에가 순창입니다. 예, 순창. 순창이고 거기서 이제 6.25가 끝나는 날 태어났어요. 저희 정확한 나이로 아버님 집의 나이로 그러니까 올려봐. 휴전 협정이 된 지가 지금 만 60년입니다. 만 61년입니다. 53년생입니다. 휴전 협정 53년 7월 27일이 제 생일인 셈이고요. 6.25가 났을 때 이제 제 선친께서는 이제 면장을 하셨어요. 시골 면장.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그 동네에서는 우익 집안입니다. 예. 그리고 자유당 때 이제 자유당 도의원을 하셨고, 예.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 이 정치적인 좀 집안의 그런 분위기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학생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의 한마디가 제 인생을 결정했어요. 그 선생님 말씀이 언론은 사회의 목탁이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그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언론인 중에 동아일보에 천관우 선생이 있다. 이래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이름 석자를 기억하게 됐는데요. 나중에 그분이 제 결혼식 주례를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갔던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사학 역사를 공부하게 됩니다. 중학생 때 그 선생님의 한마디가 제 인생의 진로를 결정해 준 셈이지요. 그리고 이제 방송 기자를 18년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권이 이렇게 여에서 야로, 야에서 여로 바뀌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그 김대중 총재가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했을 때 그때 이제 1996년입니다. 그때 야당에 입문해서 정치를 시작했죠. 그래서 근데 제가 정치를 하면서 이제 아까 보람이 있었다는 것은 그 통일부 장관 하면서 개성공단과 9.19 합의를 만든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쉬움이 있다면 정말 정치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소원은 정권 교체를 이룩하는 것이었고 그다음은 정치를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새 정치가 저의 정치의 좌표이자 이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이 새 정치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요즘 새 정치 아닙니까? 요즘 새 정치 당 이름이 지금 새 정치인데요. 제가 정치를 시작했을 때 당 이름이 새정치 국민회의.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지났는데 이게 새천년 민주당. 그 다음에 이번이 또 새정치 민주연합. 새자로 다 시작합니다. 또 지금 여당도 새누리당이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다 새자를 좋아하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금의 정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새 것을 바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고향은 어디고 또 처가는 어디입니까? 그 사람은 이제 대학 때 만났는데요. 전주가 고향이고요. 교육자 하셨어요. 장인 어르신께서는. 결혼할 당시 그러면 처가가 전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순창에서 전주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런 셈이죠. 예. 지금도 처가가 전주에 계십니까? 예. 장모님만 한 분 계시죠. 제가 순창이 제 고향인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아들만 9명을 낳으셨어요. 뭐 우리 유 대표님은 형제가 몇이십니까? 우리는 사남매입니다. 아들 서희 딸하나. 그 시절에는 좀 적은 숫자네요. 10남매 뭐 11남매는 많아도 아들 9만 낳은 집은 별로 그렇게 없었어요. 저희 그 어머님이 제가 5째인데 5번째 아들로 태어나 보니까 5째가 아니라 장남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 잃었어요. 근데 제가 태어난 마을이 거창군 신원면처럼 순창군 구림면이라는 동네인데 그 뒷산이 회문산. 그게 전라남북도 빨치산 사령부가 설치된 데입니다. 그러니까 좌에 의해서 우가, 우에 의해서 좌가, 또 국군 11사단에 의해서 양민들이 학살된 그 피 어린 고장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 몰랐습니다. 어릴 시절에는 뭐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아버님이 뭐 시골 면장도 하시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철들고 나서 이 비극의 땅이다. 뭔가 아무튼 이 비극과 분단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내가 뭔가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물론 그러면 형제분들이 뭐 그때 그 당시에 뭐 몇 살 이렇게 피난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이제 그 피해를 입은 거죠. 그럼 뭐 더구나 더 우리 거창 신원 사건에 대해서 뭐 그런 아주 비슷한 일이 동병상련 그렇겠네요. 가슴이 아픈 대목입니다. 더욱 더 거창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쭉 뻗어나가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지. 당당하게 예, 이런 거 사과할 해결하고 건 사과하고 오늘 그 제가 배상할 건 들었는데 배상하고 우리 그 신혼 문제, 청 문제도 해결 안 하고 일본이 어떻고 어떻고 하는 건 안 맞다는 이야기를 버뜩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국내부터 해결하고 예. 또 뭐 잘못한 일본을 뭐라고 해야 되지? 예, 그런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이 언제 이렇게 정말 세계 정세에 밝고 또 언제 이처럼 막강한 군사력과 또 경제력을 가진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또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 우리 이 젊은 세대를 보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인물도 잘생기고 뭐 신체도 건장하고 그래서 정치만 제대로 잘하면 우리 국민 거창 국민들께서도 싸움질만 하지 말고 좀 나라를 살피라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정치만 좀 더 잘 돌아가면 대한민국은 세계의 최고의 국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이 오늘 들어보면 정치를 잘해야 된다. 예. 정치하는 사람들이 책임이 큽니다. 그렇죠. 눈을 부릅떠야 됩니다. 늘 겸손한 자세로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군림해서는 안 되죠. 사실은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은 국민이에요.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국회의원, 가령 뭐 군의원, 도지사 그 권력은 원래 국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 겸손해야죠. 두 번째 청렴해야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정치를 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처럼 그 제가 태어난 땅이 그처럼 피 어린 비극의 땅이었다는 점과 그리고 제 선친께서 이제 시골 정치, 지방 정치인이셨지만 자유당 때 또 의원을 하시고 이제 국회의원 출마도 준비하시고 그랬는데 건강을 잃어서 49의 세상을 뜨셨어요. 예. 너무 일찍 이제 청년 시절에 돌아가신 셈인데 그게 저를 정치를 하게 만든 가족적 배경이고 그리고 이제 저는 7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유신 독재에 저항하다가 뭐 구속도 되고 어디 보안사에도 끌려가고 또 뭐 학교에서 무기정학도 당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어쨌든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국회의원은 몇 선이나 했습니까? 당선은 3번 됐고요. 한 번은 제가 반납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에 계실 때 뭐 어떤 당직을 가졌었습니까?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좀 아쉬운 게요.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다양하게 못 해보고 당에서 대변인을 오래 했어요. 한 3, 4년. 그리고는 지도부 최고위원하고 당대표하고 이거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 당 의장, 예, 당의장을 그 당의장을 2번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원내 총무, 사무총장, 정책위장, 상임위원장 여러 직책이 있는데 하나도 못 해보고 대변인, 최고위원, 당대표 이 3가지밖에는 못 해봐가지고 제 뿌리가 좀 부실하지요.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부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야당 후보 됐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예, 뭐 후보를 만들어 주신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아무튼 뭐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그 창에 그 중앙에서 그 새정치 국민회의부터 그 당 안에 우리 거창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당직자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누구시죠? 차태석 씨라고. 예. 그분 잘 아십니까? 알죠. 동지죠, 동지. 차태석 그분은 동지. 우리 차가하고 예. 육아하고 우리 집안인데 예. 그분은 평생을 그 야당에 예. 최근까지도 민원실장, 민원부총장 하시고 정말 일관되게 지조 있게 거창 사람으로서 DJ 당을 했으니 얼마나 그동안 뭐 괴로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참 외길로 오신 그 길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거창 국민들께서도 꼭 기억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제가 보니까 정말로 변함없이 변신 안 하고 하는 걸 보고 제가 많이 요 건너가면 창녕에 김태랑 전 국회 사무총장 하던 분 그분이 쭉 동교동을 하셨고 차태석 실장께서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종종 잘 알죠. 예. 그분, 친하죠. 그분도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안부 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근데 당권을 한번 잡으셔야죠.
뭐 그건 맘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역시 이제 민심과 당심이 모아져야 되는 일이고 저는 저대로 이제 최선을 다할 뿐이죠. 제가 느끼기는 이렇게 우리 그 창도 근래 한 두 분 버티고 오시는 거 보고 이렇게 전국을 다니시는 거 보면은 뭐 대권도 중요하겠지만은 당의 당권도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 유 대표님이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니 좀 용기를 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거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후보자들에게 들려주는 당선되려면 이런 선거운동 하라. 비책 좀 있으면 한번 전해주십시오. 선거 때 반짝해갖고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평소에. 이제 그냥 조그마한 선거 관련 뭐라고 할까요? 뭐 정보라고 할까? 노하우 뭐 말씀을 드리면 막 명함 주고 다니잖아요. 그거는 별로 도움 안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10명한테 주는 것보다 한 사람하고 10초라도 20초라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게 한두 마디라도 이래야 뭔가 느낌을 갖지 막 명함만 그렇죠. 바쁘게 주는 거 그거는 도움이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선거에 두 번 출마해가지고 무소속으로 한 분은 낙선하고 한 분은 이직에서 1등으로 당선됐어요. 대단하십니다. 거창에서 이렇게 무소속으로 1등 하신다는 1등을 건. 됐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명함 막 주고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닌 거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 후배들한테 많이 좀 정보를 가르쳐 오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보시니까 정말로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앞으로 선거할 일은 별로 없이 싶은데요. 정말로 그 지금 선거하는 사람들이 명함만 막 주는 것보다는 좀 내실 있게 그 접근해야만이 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선거는 주인이 머슴을 부리는 회초리거든요. 그러니까 회초리를 그때 안 쓰면 이제 또 4년 뒤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섭잖아요. 주인이 무섭지요. 사실 대통령부터 뭐 저 군의원 또 뭐 군수 시장 다 뽑힌 선출직은 다 머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머슴이 무서워하려면 다 투표 용지라고 하는 그 채찍을 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장관님의 독특한 뭐 건강법은 또 있으면 한 말씀해 보십시오. 아침마다 운동합니다. 수영을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엮기도 들고 아령도 하고 주로 뭐 그렇습니다. 수영장 가야 될 것이고. 동네 요새는 뭐 청소년 수련관 이런데 지금 사시는 있어서요. 곳은 서울 어디십니까? 강남에 제가 출마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원래 전주에서 당선됐다가 이제 강남에 가서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지난 총선 때 갔었죠. 그래서 지금 강남에 삽니다. 예. 선거 몇 분 떨어졌습니까? 대통령 떨어졌지요. 당 대표도 떨어졌지요. 국회의원도 떨어졌죠. 그러고 보니 많이 떨어졌네요. 그 인생을 그 살아오면서 마음속 깊이 새겨놓고 있는 좌우명은 뭡니까? 제 좌우명은 이제 은사가 주신 것인데 구동존이라고 합니다. 구할 구자에 같을 동자. 그러니까 뜻이 같은 사람을 널리 구하고 찾고 존재한다. 다를 이자.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공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먹다짐하고 내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보다 뜻이 같은 사람들은 널리 이렇게 같이 하고 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또 공존하고 이게 제 정치를 하면서의 좌우명입니다. 그리고 뭐 혹시 많은 사람이 있지만 되게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성관계로 사랑하는 것보다 동지 말이죠. 어떤 우선은 뭐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여자도 있습니까? 혹시 뭐 아내를 제일 사랑하는 여자죠. 그래요? 또 이제 모친 어머니께서 몇 년 전에 세상 별세하셨는데 역시 풍수지탄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멋고자 해도 바람이 부니까 멋질 수가 없듯이 효도를 하고 싶어 해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으니 그러니까 몇 시에 돌아가셨습니까? 84세 떠나셨는데 아침에 이렇게 제가 시래기 된장국을 좋아하니까 시래기국 그 매일 끓여주시는 게 이제 즐거움 낙이셨어요. 제가 장남이니까 이제 늘 모시고 살았죠. 근데 아침에 늘 이제 어른들은 뭐 아들이 몇 살을 먹건 조심해라 뭐 조심히 다녀오너라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저녁 무렵에 그냥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너무 허망하고 그래서 살아 계실 때 잘해야 된다. 좀 더 잘할 거라는 후회가 많이 있습니다. 걱정 많이 시켜드리죠. 그래도 특히 이제 제가 정치하면서 대학 다닌다고 산골에서 고생하신 어머니가 아니 보니까 뭐 어디 남대문 경찰서에 제표가 있다, 마포 경찰서에서 뭐 구류 산다, 어디 서대문 구치소에 구속돼 있다. 그때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우울증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참 불효를 한 거죠. 또 아까 말씀처럼 이제 어린 자식들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겨울에도 한겨울에도 이 가슴에는 이불을 안 덮으셨어요. 열이 난다고. 예.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얼마나 참 속에 불이 화가 들었으면 겨울에도 이불을 가슴에 안 덮으셨을까 하는데 하여튼 혹시 이 방송 듣는 젊은 세대 분들이 계시면 부모님 계실 때 아주 자상하게 좀 잘 다른 거 크게 안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대화하고 말씀 들어드리고 이렇게 늘 자상하게 오순도순 사는 것이 그게 제일 큰 효도 같습니다. 제 마음대로 잘하는데도 뭐요. 저는 우리 모친이 50세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정말 너무 30년 안타깝군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거창은 7월에 국제 연극제라는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거창을 사랑하는 의미로 그때 한번 내려오셔서 연극도 보시고 우리 채널 경남 1일 뉴스 앵커가 되어 주실 의향은 혹시 있으면 아이고 아주 도와주십시오. 멋진 제안입니다. 제가 방송국 떠나고 나서 지금 18년 만에 앵커를 해달라는 제안은 채널 경남에서 처음 봤는데요. 그럼 뭐 제가 돈을 좀 받고 할까요? 기회를 주시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말 기다리고 또 우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그때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보고. 그 당시는.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지금 기운이 뻗쳐가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이만큼 잘 산 적이 없잖아요. 이만큼 우리 아이들이 잘생기고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적이 없고 근데 딱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허리가 잘려 있거든요. 인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겠습니까? 다 중요하죠. 눈도 중요하고 머리도 중요하고 근데 허리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허리가 고장나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바로 걸을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 우리 한민족 한반도는 허리가 톱으로 잘려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놓아두고는 우리가 세계의 모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만 넘어서면 이거는 지구촌 축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창에 계시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 아들, 딸 먹고 살 걱정,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100년 뒤의 미래를 생각하면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좀 가슴을 활짝 열고, 그리고 옛날 6.25 때 맺힌 거 뭐 이런 것도 한도 많이 있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걸 넘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말씀으로 하면 자비심으로, 또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사랑으로. 전에 언제 초파일 날 그 해인사의 법전 종정 스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번뇌 속에 푸른 눈을 여는 자는 부처를 볼 것이요. 번뇌 속에 푸른 눈을 여는 자는 부처를 볼 것이요. 사랑으로 구원을 얻는 자는 예수를 만날 것이다. 저는 10여 년 전에 든 말이 지금도 아주 저 뇌리에 콱 박혀 있습니다. 종교적 관용이기도 하고 얼마나 이 포용적인 그 법어 말씀이십니까? 자, 이런 자비심과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저는 한반도를 쌓아 안아야 된다고 봅니다. 거창에는 빗물이 어디 물이 들어오는 데가 없고 거창에서는 다 하늘에서 내려온 물이 다른 데로 다 나간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품처럼. 그래서 이 거창 정신이 이 한반도를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창에 내린 물이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듯이 거창에서 여러분이 가지시는 그런 민족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그런 걱정이 한반도의 평화적인, 단계적인, 점진적인 통일로 이어져서 거창의 미래 또한 밝아지는 그런 날을 위해서 저도 함께 여러분과 같이 동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 걸음 해주신 장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유 대표님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유영수가 만난 사람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